이제 제가 좀 많이 바빠가지고 바빴나? 좀 많이 여행을 다녀가지고 휴무 때마다 그래서 조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서야 영상을 찍게 됐네요.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층이 학생, 중고등학생 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진로 고민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댓글 중에서 공부 어떻게 했냐 이렇게 질문해 주신 댓글이 좀 몇 개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만의 공부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사람마다 공부 방법이 다른데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좀 효과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들 위주로만 이제 오늘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모의고사가 정말 까마득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모의고사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그 평가원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랑 좀 유형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했던 방법대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고 그렇게 했냐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신뢰도가 조금 있어야지 그래도 볼 마음이 생기시겠죠? 저는 수능은 잘 보지는 못했어요. 멘탈 관리가 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수능은 별로 못 봤는데, 그 이전에 이제 모의고사를 저희 학교가 조금, 모의고사를 자주 보는 학교였어요. 사립 학교여가지고, 사설 모의고사도 많이 보고, 평가원 모의고사는 당연하게 보고, 그래서 보통 모의고사 볼 때 이제 전 과목에서 잘 보면은 3개 틀리고, 안 그러면 그냥 평균적으로는 5개 이하 정도 틀렸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공부 방법을 소개할 만큼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청이 있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저는 이과여가지고 이과로 맞춰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있죠? 과학은 2개고 2개 맞죠? 2개 맞다고 생각하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국어, 영어 같은 이제 문과 과목이랑 수학, 과학 같은 이제 이과 과목은 조금 공부 방법을 다르게 할 필요가 저는 그렇게 다르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어, 영어는 지문이 일단 길잖아요. 지문이 길어가지고 이제 공부할 때 보통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빠르게 순간순간 이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지문 하나하나 이렇게 잡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빠르게 그 순간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냥 나 이거 뭔 말이야 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읽어. 그럼 마지막까지 그렇게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은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나중에 이렇게 거의 마지막 지문 읽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국어, 영어는 지문이 길니까 어차피 그 순간 이해가 안 되더라도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딱딱한 지문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내가 여기서 완전히 이 지문을 알고 가야지 라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순간순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많은 지문을 빨리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에는 문학이랑 비문학이 따로 있죠. 그 앞에 막 문법 이런 거는 생략을 하더라도. 그래서 문학은 어차피 이제 문제집에서는 막 여기 이런 작가의 의도는 막 이렇고 막 어떤 이 단어의 뜻은 뭐고 막 이런 게 문제집마다 조금씩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도 그렇게 문제집처럼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었어, 이 작가의 이런 의미가 있었어 라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외우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어떤 분위기고 어떤 시대 상황이 가장 중요해요. 특히 막 일제감정기나 막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이 특이한 경우라면은 반드시 그런 의미가 내포적이. 제가 말했죠. 저는 컨셉충이라고. 이거 안경 제가 고등학교 때 쓰던 안경인데 오늘은 이제 고등학교에 맞춘 주제니까 그 안경을 쓰고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학은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이고 시대 상황인지
그리고 특별한 구문이 있다면 그 정도는 해석을 알아둘 필요는 있어. 이제 모든 문제집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구문이 있다면은 그 정도는 이제 알아둘 필요는 있죠. 그래서 그것 정도의 해석은 알아두되 어차피 문제집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고 또 시험 출제자마다 그렇게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단어 의미나 그런 걸 외우기보다는 대략적인 시대적 상황이나 분위기 흐름 이런 것 정도만 알아두고 최대한 여러 작품을 이제 얕게 공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한 번에 한 번에 이거 내가 한 번 읽어서 다 이해를 한다 이거는 조금 이제 그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비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문학은 그 긴 지문을 읽기 전에 대략 문제를 슬쩍 봐요. 문제를 슬쩍 보고 이 부분이 문제로 나왔네? 그래서 집중할 부분을 딱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문제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 좀 내가 집중해서 봐야겠다라는 걸 미리 생각을 해놓고 또는 이제 지문에 밑줄 그어놓고 A, B, C, D 막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문제로 나올 부분이죠.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단어 부분이나 문제에 나온 그 부분을 이제 해석되는 거를 내가 이렇게 마킹을 쳐놔요. 읽으면서 이 부분 아까 문제에 언급된 부분인데 하면서 이게 동그라미 쳐놔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읽을 때 그 부분만 이제 골라 보면 되겠죠. 왜냐면 그렇게 표시를 안 해놓으면 또 그 부분 찾느라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나올 부분은 다 동그라미나 이제 마킹을 해둬가지고 이 문제 읽고 빨리 다시 그 단락으로만 넘어가서 그 단락만 봐도 풀 수 있게끔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는 이제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어처럼 순간 이해 안 돼도 전체적인 흐름을 읽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해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빨리 지문을 다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 한 구문에 이렇게 시간을 쏟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랑 달리 무조건 많은 문제집을 푼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쉬운 문제, 딱 생각을 해보면은 쉬운 문제를 아무리 100문제 풀어도 어차피 내가 그 문제는 풀 수 있는데 그거에 시간을 쏟느니 사실 어려운 문제를 1시간 잡고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난이도를 5단계로 나눠요. 문제집으로. 그래서 1단계 문제집, 2단계 문제집, 3단계, 4, 5단계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1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클리어하고 2단계 클리어, 3단계 클리어, 4단계 클리어, 5단계 클리어 이렇게 해가지고 난이도별로 문제집을 자기가 맞춰가지고 사가지고 풀면은 점점 내 실력이 그만큼 향상이 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방향을 잡을 때 수학은 오늘은 몇십 장 이렇게 풀어야 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집이나 이거 문제를 1시간 넘게 걸려도 내가 풀어봐야지 이렇게 잡으면은 이제 어려운 문제 푸는데도 이제 겁 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조금 도전할 수 있게 그렇게 마음가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과학은 제가 생물이랑 화학을 했었는데 생명과학이라고 하죠. 생명과학이랑 화학을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결국엔 암기가 바탕이 돼야지 응용이 가능해요. 과학도 생물이랑 화학은 막 뭔가 계산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막 그런 것 같지만 결국에는 과학은 암기가 바탕이 돼야지 이게 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암기가 필요한 과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긴 한데 결국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감과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시험 이제 모의고사나 이제 시험 볼 때 시험을 잘 보고 내가 이렇게 주문을 술술 읽고 내가 수학 문제를 다 이렇게 마지막 30번까지 풀었는데 시간이 막 예를 들어 30분 남았어.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끊임없이 하고 진짜 생생하게 그거를 그리다 보면은 정말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원래 수학이 제일 약한 과목이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수학이 제일 약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 이제 이과를 선택해가지고 넘어갔었는데 그때 방학 때 읽은 책이 있어요. 제가 너무 이제 답답하니까 수학 문제 풀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딱 어떤 친구 책상 위에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이 책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책이 유난히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읽었어요. 그날 야자 시간 내내 그걸 읽었네요.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읽었는데 읽고 나서 이런 식으로 내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해봐야겠다. 난 지금 수학이 제일 약한 과목이긴 한데 이제 내 친구들이 시험 보고 나한테 수학으로 질문을 하고 수학하면은 민하지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되게 상상을 많이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방학 때 진짜 제가 딱히 뭔가를 따로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만약에 수학은 난이도별로 5단계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계획을 짜야겠다 하는 순간에 그냥 저절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 계획도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 방향을 이쪽으로 해볼까?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그쪽으로 하니까 성적이 확 오르고 제가 조금 소름 돋았던 게 제가 막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했잖아요. 막 친구들이 이 문제 뭐 어떻게 풀었어? 막 수학하면은 민하지 막 이렇게 하는 거를 항상 했는데 친구들이 똑같이 제 생각하는 것대로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때 소름이 좀 많이 끼쳤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도 저는 되게 수학이 이제 제 자신 있는 과목이 돼가지고 모의고사 풀 때도 이제 많이 틀리면 한 문제 틀리고 이제 내신 저희는 학교가 기숙학교여가지고 내신 따기가 좀 힘들었는데 진짜 내신 때 수학 다 저 100점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이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고 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약간 그리고 간혹 보면 천재 같은 애들 있어요. 천재 같은 애들 또는 갑자기 성적 오른 애들 보면은 진짜 마음가짐이 일단 다르다는 게 딱 느껴져요. 대화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후자에 있던 애 자기가 공부 요새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자신감 넘치는 게 보여요. 나 이번 시험 이제 잘 볼 것 같은데 라는 애들 보면은 실제로 시험을 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틀린 문제를 걔가 맞춘 거예요. 과학이었는데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맞춰서 이번에 과학 너무 어렵지 않았어? 이 문제 어떻게 맞춰서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찍었대요. 그냥 이걸 것 같아서 찍었어. 그런데 그렇게 찍어서 맞춘 문제가 6개인 거예요. 진짜 이거는 정말 실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그때요. 와 진짜 자신감과 마음가짐이 있다면은 찍어서도 맞추는구나. 약간 운이었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감 넘쳐는 표정 있는 애들 보면은 시험을 잘 봐요. 신기하죠? 저도 이제 많이 그랬는데 딱 보면은 그래서 표정 보면은 진짜 이번에 시험 잘 보겠다. 약간 이런 게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저도 이제 수능을 좀 못 본 케이스인데 결국 저도 이제 주변의 기대나 저에 대한 완벽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있다면은 조금 이제 큰 시험에서는 이제 자잘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뭐 그만큼 멘탈이 흔들리진 않으니까 무난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정말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멘탈 관리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잘 못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인데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실력은 이제 무조건 바탕이 돼야 되지만 내가 당연히 해낼 거라고 이제 내 자신을 시뮬레이션을 끊임없이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잘할 거고 나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건 나 당연히 잘하는 사람인데? 뭐 이번에 내가 1등 하지 않겠나? 약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고 시뮬레이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 내 마음가짐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제가 이건 공부뿐만도 아니고 제가 원래 체육이 조금 몸 쓰는 거에 약한데 저희 학교가 체육 그 수행평가를 할 때 고등학교 때 골프랑 그 농구를 수행평가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공부하느라 연습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행평가 있는데 근데 내신 관리하려면 이거 잘해야겠어.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데 제가 좀 뒷번호여가지고 앞에 하는 애들을 정말 눈 빠지도록 뚫어져라 이렇게 보면서 잘하는 A를 맞은 애들을 딱 유심히 보면서 나도 저렇게 몸짓을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골을 바로 넣어야겠다 이렇게 계속 제 자신을 시뮬레이션 했어요. 저 뒤에서 애들은 연습할 때 저는 그냥 가만히 보면서 나도 저런 몸짓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골이 바로 들어가야겠다 골을 계속 이렇게 제 자신 시뮬레이션 하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당시에 A를 맞고 골프도 역시 저도
이거 연습을 안 했는데도 A를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멈추는 거 진짜 약하고 연습도 안 해왔는데 그렇게 이렇게 내 자신 시뮬레이션 시키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구나. 이게 실제로 마이클 조던이 썼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마이클 조던이나 그 수영 황제 펠프스 있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시합 전에 끊임없이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완벽하게 성공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자신감이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담인데 그래서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쓴 작가가 이지성 작가인데, 그래서 그 분을 보고 이제 제가 그렇게 고등학교 때 도움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정신과 시간에 자기가 이제 조금 감명 깊었던 책을 이렇게 약간 레포트 형식으로 정신과 질환과 연관해가지고 쓰는 그런 레포트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는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쓰고 이제 자기 우울증 환자나 아니면 다른 그 조금 정신적인 질환 환자들한테 이렇게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자기가 성공하고 행복하게 하는 마음 시뮬레이션을 그리는 거에 대한 레포트를 쓴 적이 있어요. 근데 마침 딱 그 레포트를 쓰고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집에다가 놔뒀는데, 딱 이지성 작가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강연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원래 그렇게 좀 작가분들 오시고 막 오면은 다니시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근데 제 레포트가 쓴 걸 알고 제 레포트를 가지고 이제 그 강연을 보러 간 다음에 이제 그 작가 사인회가 있었는데 그 작가님한테 제 레포트를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가님이 고맙다고, 이제 어머니가 그러셨죠. 이제 딸이 정신과 시간에 이렇게 선생님 책 바탕으로 레포트를 썼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작가님이 너무 감사하시다고 하면서 사인도 해주시고 가서 읽어보시고 막 너무 좋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해줬던 기억이 나요. 제 나름의 성덕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거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렇게 마음가짐을 끊임없이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시뮬레이션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공부할 때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믿고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